팔정도 특강입니다. 작지하는 시간 동안 팔정도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팔정도의 8가지 지분 중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 했다. 또는 7번째 지분인 정념, 사념처에 대한 상세한 공부는 현재 우리 부산법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행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이 3개의 경전을 해석하는 공부 과정이 표준은 팔정도 특강에 포함되어서 정념 7번째 지분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아마도 금년 연말을 좀 넘어갈 때까지 부산법당에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인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을 좀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정견을 주제로 하는 경전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정견을 공부하는 곳으로 팔정도 특강을 마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더 남아 있는 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견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그간 공부하지 않았지만 팔정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보고 가야 하는 경전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팔정도 특강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가 어쨌든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그리고 정정으로 마무리가 되죠.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했던 게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로서의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 경전적 용어로는 삼매 수행이라고 불리는 이 전체가 바른 삼매로 팔정도에서 정의되고 있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삼매라는 것을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과정을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마치마니까 117번경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바른 삼매 이후에 삼마니아나 바른 알미저 그리고 삼마위무띠 바른 해탈 두 가지를 더 얹어서 10 정도 10가지 바른 길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8 정도와 10 정도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죠. 공부의 시작부터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그냥 바른 삼매를 중심으로 그 안에 포괄해서 말하면 팔정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그 영역을 토대로서의 삼매와 토대 위에서 진행되는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상세히 구분해서 말하면 10 정도로 말할 수 있다. 혹시라도 10 정도에 의해서 완성되니까 8 정도는 완성의 과정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보았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말할 때 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 자체가 10 정도라고 10 정도가 아니라 8 정도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8 정도 그거를 삼매를 좀 더 상세히 구분해서 말하면 10 정도 이런 개념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어쨌든 바른 삼매, 바른 견해, 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8 정도
전주의 수행의 결과는 해탈이라고 하는 행복의 상태로 실현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이 선행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은 행복으로 이끌린다. 이게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해피법당 해피스님의 해피의 의미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뭐 그러한 팔정도의 전체 과정을 우리가 참 상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출발 자리인 바른 견해,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경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짠디 부부님, 우리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뭐라고 제시해 주죠? 정의하죠? 그렇죠. 팔정도에서 정견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알미라고 나타나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정견 워낙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목한 게 하나 있죠. 자, 우리 새출발법회의 근간에 뭐가 있었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했죠. 빠야시경이라고 있었죠. 네, 디가니카야 23, 빠야시 테스와 꾸마라 까사빠 전자 간의 대화죠. 빠야시경에서는 바른 견해에 아주 원초적인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첫째, 저 세상은 있다. 그렇죠.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화생하는 중생의 의미는 뭐죠?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그런 눈에 보이는 생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 지옥 중생, 아귀, 하늘 사람들,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 깨달음의 눈에 의해서는 보인다.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업에는 네, 과보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그랬죠. 과와 보. 과하고 보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과와 보가 따른다. 요게 빠야시경이 말하는 바른 견해인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접근,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출발법회에서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런 세 가지로 세상을 보자,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십업, 십선업이 말하는 바른 견해가 있죠. 십선업에서는 사실은 요 세 가지를 좀 더 확장해서 말하고 있죠. 뭐 뒤에 좀 상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빠야시경과 십선업의 정견은 연결된 개념, 확장된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아야 하는 것은 상유타 니카야에 보면 24번 상유타가 견해 상유타예요. 그래서 뭐 주로 삿된 견해들,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해서 삿된 견해가 모아져 가지고 제시된 상유타가 24번 상유타예요. 뭐 그렇게 큰 상유타 아니고 머지않아서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견해, 바른 견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법망경이란 경전이 있죠.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입니다. 이 법망경에서는 어떤 말을 하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들. 근데 다양한 견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보아내는 무아라고 하는 존재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가 참되지 않다.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불완전한 존재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부처님이 존재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는 그것과는 다른, 따지면 삿된 견해들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삿된 견해를 62가지로 법망경에서는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삿된 견해라는 것은 이 62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 62가지라는 것이 따지면 촉이 흔들리는 3, 4화학 촉의 동료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 올바르게 존재를, 세상을, 삶을 보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죠. 뭐 그랬을 때 이제 하여간 무아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법망경 62가지의 삿된 견해, 이것도 견해를 말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전에는 요 법망경의 범주 안에서 뭐 이러이러한 견해들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경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여러 경전들이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법망경 안에 포괄된다. 그래서 법망경을 보면 삿된 견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운데 바른 견해, 한 가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요 정도 보면 뭐 중요한 거는 다 나왔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경전 제목이 정견경이에요. 바른 견해를 말하는 경전이에요. 요거 마침하니까요 9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팔정도 특강을 마무리하기 직전의 법회에서 바른 견해를 공부하는 구체적 공부는 정견경, 이 경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읽고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공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견경입니다. 아마 뭐 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충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견경 맞지마니까요. 9번. 자, 교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정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어떻게 고귀한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됩니까? 어쨌든 뭐 바른 견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길래 그 바른 견해를 가지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가르침을 성취하게 될까요? 라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후배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죠.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유하십시오.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무익을 분명히 알고 무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유익을 분명히 알고 유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면, 도반들이여,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이고 무엇이 무익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여, 살생이 무익이고 투도가 무익이고 사음이 무익이고 망어가 무익이고 양설이 무익이고 악구가 무익이고 기어가 무익이고 간탐이 무익이고 진애가 무익이고 사견이 무익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익이라고 불립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익의 뿌리입니까? 탐이 무익의 뿌리이고 진이 무익의 뿌리이고 치가 무익의 뿌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살생을 멀리함이 무익이고 토도를 멀리함이 무익이고 사음을 멀리함이 유익이고 망어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양설을 멀리함이 유익이고 악구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기어를 멀리함이 유익이고 불간탐이 유익이고 부진해가 유익이고 정견이 유익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익이라고 불립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무탐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진이 유익의 뿌리이고 무치가 유익의 뿌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익이란 말하고 유익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뭔가요? 이익되는 것이고 이익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얘기죠. 이때 원어가 유익, 꾸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익은 꾸살라라는 단어의 부정해서 아꾸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짠디 부부님 혹시 이 꾸살라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처음보다 마지막. 마지막.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유익을 위해서.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출가했다라는 거는 처음이고 네. 그 이야기를 언제 하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직계 제자를 만났을 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유익, 그러니까 꾸살라를 구해서 나는 출가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꾸살라를 구해서. 꾸살라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출가 이유예요. 나는 오직 꾸살라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뭘까 이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10선업, 10악업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선업이라고 말할 때 이 선자가 뭐냐 하면 꾸살라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 무익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선업, 선을 말하는 거고 악꾸살라가 10불선업이라고 말하는 또는 10악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불선이 악꾸살라. 이렇게 이제 유익, 무익, 꾸살라, 악꾸살라를 말하고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바른 견해의 첫 번째로 제시해주는 내용이 꾸살라가 무언지 악꾸살라가 무언지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악꾸살라 무엇이 무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 요거 뭐냐 하면 살생투도 사음은 신업이죠. 몸으로 짓는 업 중에 불선업, 악업이에요.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요거 부업이에요. 네, 세 가지 의업이에요. 그러면서 꾸살라는 뭐로 나와요? 그대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렇게 10가지를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악업, 10불선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악구살라, 무익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꾸살라, 유익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정경격의 이야기는 바른 견해를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는 내가 무언가 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가지려면 저놈을 좀 해코지를 하고라도 가져야지 뭐. 그게 수요. 해코지라고라도 갖는 게 수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갖는 게 수요.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바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내지 이런 10가지로 선업을 짓는 것이 그게 세상 잘 사는 겁니다. 요렇게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무슨 말을 하나요? 이러한 식불선업으로의 악구살라 무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무익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뿌리가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이 뿌리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작용을 하면 그것이 일단 의업, 마음의 행위로 나올 때 무익한 간탐진의 사견으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더 넘어가면 신업, 구업으로 악업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꾸살라 유익하다라는 이 십선업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뿌리에 무엇가 있느냐라고 하니 무탐 네.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탐진치 없음, 탐진치 삼덕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진 청정해진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십선업이라고 하는 우살라 유익함이 행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상을 보는데 사실 이게요. 우리가 뭐 그간 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십업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견의 출발 자리에 냈을까? 이래야 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좀 잘 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거꾸로 봐요. 이거 거꾸로 보고 아니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짓들을 좀 해가면서 돈도 벌고 나를 보호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바로 십선업이 꾸살라고 무탐무진 무치가 그 뿌리에 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위한 바른 것입니다. 바른 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뭔가요? 부처님은요. 왜 탐진치를 그 뿌리라고 하고 십불선업이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나요? 요거 일단 행위죠. 요런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길래 이것이 무익하다, 불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죠? 어쨌든 뭐 부처님 말씀이야 모든 것의 결론은 이거지 뭐. 악구살라라고 하는 무익하다, 악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어쨌거나 그러한 삶을 살면 거기서 괴로움이 결과된다. 괴로움을 만드는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꾸살라한 이거 무탐무진 무치를 뿌리로 해서 십선업을 지으면 왜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왜 이 유익을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멸을 결과맺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삶은 고멸이고 락이라고 불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바른 견해고 행복을 만드는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꾸살라와 악꾸살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나는 바로 이러한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불교의 목적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그 목적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바로 고멸이고 락이죠. 이런 락의 상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도 봤지만 이게 바로 열반이고 부처님은 출가해서 그 출가자로의 삶의 완성으로서 열반을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 완전의 고멸자리, 그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지자가 이렇게 무익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무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유익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유익의 뿌리를 분명히 알면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면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지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익의 뿌리와 무익을 분명히 알고 유익의 뿌리와 유익을 분명히 알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다. 그리고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면서 이랬는데 오늘 이 부분을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이야기죠.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2차 인식에 일단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2차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병든 거와 치유된 게 있죠. 중생에게서 상은 병들어 있죠. 그래서 병든 상을 번뇌라고 하는데 이 병들어 있는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일단 상라가정이라고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로 병들어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것에 위해서 2차적으로 욕계 중생 수준으로 병들어 있죠. 욕상. 색계 중생 수준의 병듦, 색상. 무색계 중생 수준의 병듦, 무색상.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수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될 때에 간섭하는 상을 보면 상라가정 위에서 욕계 수준의 경향이냐 색계 수준의 경향이냐 무색계 수준의 경향이냐 이러지만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 간섭하는 건 어때요? 상라가정이라는 병듦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 대신에 여기에 어떤 게 나와요? 빠띠가 샀냐라는 게 나오죠.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죠. 요렇게 이제 상이 어느 수준으로 병들어서 간섭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결과로 뭐가 생겨나요? 무명과 탐 또는 진 요게 생겨났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래로서 업을 짓는 이 상태가 될 때 이러한 내적 영역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게 나요! 라고 원래는 무상한 존재로서의 나를 항상하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나요! 라고 붙잡게 되는 오염의 상태를 만화 보통 이제 자만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자기화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요렇게 이제 자기화라는 것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대충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무익의 뿌리와 무익을 알고 유익의 뿌리와 유익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린대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린다라는 거 뭐죠? 바로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의 잠재 성향이라고 말하는 게 욕상이죠.
색계 무색계 결국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요런 상의 병듦 요 상태가 탐의 잠재 성향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했다라는 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 간섭하는 저항 의상을 빠띠가 자녀를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이랬는데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가래가 업을 질 때 출발하는 거 견해가 있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이렇게 내적인 과정의 결과로 나요 라고 스스로를 참된 존재로 설정하는 이런 상태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되죠. 그리고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 이러면 사실은 요거는 개념적으로 상나가정의 아라고 하는 상나가정의 병든상 요 부분을 지칭하면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죠. 자, 그렇게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달리 말하면 상해 병듦 즉 번뇌를 부수고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이렇게 번뇌를 부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어떻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거 깨달음이죠. 소멸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만드는 내적인 조건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거죠. 그럼으로써 고가 생겨나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괴로움을 끝냅니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됩니다. 열반이 실현됩니다. 부처님 출가하신 그 이유가 실현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그간 이런 2차 인식 또는 딱가라고 하는 우리 가래의 형성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부부님들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 경의 끝에까지 반복이 돼요. 즉 유익과 무익을 그 뿌리까지 알았다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괴로움의 영역에서 살게 할 것이냐 고멸의 영역에서 살게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꾸살라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른 견해, 행복을 만드는 팔정도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건 우리가 다른 공부를 통해서 더 본 거로 하고 요 단락 넘어갑니다. 훌륭합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즐기고 기뻐하며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어지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자, 일단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바른 견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르침을 성취하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유익과 무익의 측면에서 말을 해주고 그리하면 이렇게 내적인 모든 조건들이 해소됨으로써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다른 후배 비구들이 존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요게 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요게 답니까? 다른 내용이 또 좀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유익과 무익이라는 십성업, 십불선업 요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사리푸타 전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 자량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음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면 도반들이여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음식이고 무엇이 음식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입니까? 도반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촉이 두 번째이고 의사가 세 번째이고 식이 네 번째입니다. 가래의 집이 음식의 집이고 가래의 멸이 음식의 멸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도가 음식의 멸로 이끄는 실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도반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음식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음식의 집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음식의 멸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음식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면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와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면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곧은 견해를 가져서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바른 견해를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꾸살라와 아꾸살라로서 이것이 세상을 보는 바른 눈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후배들이 물으니까 사리푸타 존자 요번에는 음식이라고도 하고 자량이라고도 하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제시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대표적으로 사식, 네 가지 음식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음식이란 번역도 있지만, 얼마 전 부산법회에서 우리가 요 말의 번역을 사실은 바꿨어요. 자량이라고. 자량이란 말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생은 어떤 삶을 생각하냐 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고 네. 중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오염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된 삶, 오염된 행위에 의해 가지고 식이 머물고 상이 잠시하죠. 그러면 식이 머물면서
기존의 식과 명색이라는 나를 새로이 지금 행위를 통해서 머문 식이 더해지면서 나의 상태를 바꾸죠. 그렇게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경전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누적된 것, 이게 붓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붓다. 요게 이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바와하고 같은 어원에서 오는 건데 살짝 그 쓰임새를 달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붓다는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 우리 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이 뭔가요? 이게 바로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 있는 오온이고 촉과 자극에 의해서 지금 삶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간 우리가 어떤 말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을 살아가는 나, 요게 식과 명색인데 요걸 지칭하는 단어가 붓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식과 명색이 지금을 살아가지고 새롭게 식을 머물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 그게 이제 바화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뒤에 12연기에서 좀 상세히 보겠지만 그러면 이 존재가 이 몸과 함께 할 때는 누적 상태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붓다로서 삶을 살고 이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메커니즘으로 계속 본 거죠. 요렇게 그 중생이라는 개념은 붓다, 식과 명세,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요. 광업보부님 아무리 사세상이 좋다 그간 내가 공덕이 많아가지고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이래 해도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재보부님 마찬가지죠. 인생이 좋대요. 어디서 쇳덩에 굴러도 네, 쇳덩에 굴러도 이색이 좋다고. 어쨌든 이제 이게 살아있는 중생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삶을 누적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것인 중생이라는 난데 그걸 어쨌든 유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죽고 나서 안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중국. 그죠? 삐티버부님 죽어서 안 태어나는 그게 뭐예요? 깨달은 상태, 열반이 실현된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난 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수준이 그러한 태어나지 않음에 의한 완성 이쪽으로 눈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고 그래도 죽어야 되면 어쨌든 내가 조금은 좋은 곳에 태어나야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유지해가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냐? 자기를 유지하려 하고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자 추구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은 여기에 가래라는 것이 있다. 가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래가 원인이 되는 가래의 집이 음식의 집이고. 예, 가만 여기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쓰이든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가래의 집이 음식의 집이고 해서 가래가 생겨난다라는 것이 음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량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고 그 아하라에 대해서 설하는 부분 구체적인 경전들은 이 아하라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래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짠지버분이 중생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죠? 가래 때문이잖아 그죠? 번뇌로 무명으로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는 살아가기 때문에 가래와 함께하는 삶이 중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래 때문이요. 요렇게 중생들이 자기 상태를 유지하자 또 죽으면 태어나자 뭐 이러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가래 때문이고 바로 가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동력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아하라다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실은 이 사식, 아하라 이 주제가 불교 안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주제인데 그렇게 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 작년인가 우리 서울법회에서도 그 사식과 관련한 공부를 한동안 했고 올해도 봄에 부산 법당의 합성경 법회에서 다시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요새 우리 홈페이지 교리 공부 메뉴에 가보시면 사식 해가지고 서브 메뉴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우리 부산 법당에서 최근에 한 요 사식 주제로 한 동영상 전체적으로 올려져 있어요. 사식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내용이면 거의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요약만 좀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가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죠. 인식과 행위가 있는데 사실은 삶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죠. 쩐지버부님, 삶의 연속성이 확보된다라는 요 표현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이 아니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 찬다라가 그 그죠. 1차 인식이 오는 거. 이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쨌든 인식이라는 것이 행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보고 알면 내가 보아서 누구다라고 안 그 대상한테 행위하잖아요. 인식이 행위로 연결이 되거든. 그런데 경전은 행위하고 나면 그 행위의 중간에 행위가 다시 인식으로 뒤돌아와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게 찬다노라. 그런데 이 찬다가 중생들한테는 라가로 욕탐이라는 어쨌든 중생이니까 탐과 함께하는 상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찬다라는 게 이 자리에 있다고.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식도 그대로 행위로 연결이 되겠죠. 인식이 행위로 연결된다라는 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짠디버부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동시에 짠디버부님 한 대상을 보잖아요. 제가 짠디버부님을 보고 짠디버부님이다 라고 인식하고는 버부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고요. 삐띠버부님도 짠디다 라고 인식을 하고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요. 광호버부님도 언디다 라고 인식을 하고는 행위를 한다고요. 근데 이 행위가 각각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르다. 물론 이제 의도의 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 보고도 세 사람이 하나의 대상에게 행위하는 게 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요?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되는 이 자리에는 욕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여기에는 어때요? 여기에도 무언가 중간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중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를 하니까 각각의 행위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상이다. 근데 그거를 뭐 상세히 말하면 상부터 시작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딱과가 구체적으로는 뭔가요? 구체적으로는 가래를 만드는 과정,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안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이 간섭하고 뭐 그러면 뭐 여기서 2차 인식하고 무명과 탐진이 생기면 씻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 가지고 난디와 함께하면 가래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러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식이 행위로 가는 그 중간에 제각각의 내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가래라는 것이 가래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몫이죠? 네, 내 몫이죠. 아니 그보다는 상이 병들었느냐 치유되었느냐.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이죠.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중생을 벗어난 아라한 해탈된 삶의 이야기죠. 치유된 상이 간섭하면 명이고 무탐무진해서 난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래가 아닌 그대로 청정한 찢다. 그러니까 해탈된 심이 요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중생에게는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욕계 수준으로 병들었을까? 그것도 좀 더 심하면 지옥 중생 수준으로 병들었을까? 아니면 저 무색히 높은 하늘 사람만큼 약간의 병듦이 있을까? 뭐 이랬다 해도 어쨌든 결과는 중생인 한에는 요 딱가의 결과가 가래가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식하고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 가래라는 것이 있어서 제각각 다르게 행위한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가래는 어쨌든 오염된 것이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경전은 오염된 것 그러면은 가래는 오염된 대상이 아닌데 오염된 것으로 보니까 오염 자체가 가래죠. 오염 자체가 가래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기 탐으로 오염됨 탐으로 부풀리면 심이 되고 여기에 다시 난디로 한 번 더 부풀리면 요게 이제 가래가 되잖아. 요럴 때에 결국 가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식을 중간에 놓고 한쪽에 탐이 있고 한쪽에 난디가 있는 요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난디라가 사하 같다 따나 가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경전적인 그 단어의 사용 방법이죠. 가래 1. 탐과 난디가 함께한 시기야. 경우에 따라서는 탐과 난디 요것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 오염 자체라고 말하면 이 뒤에 마음이란 개념은 빼고 요거 탐과 난디 자체만을 말하면 요게 오염 또는 오염원 이렇게 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나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요 가래는 식이 또는 한번 부풀린 심이 난디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이런 메커니즘적인 가래는 오염된 거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넘어가요. 어쨌든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아하라를 말하면서 이 아하라에 4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단식이라고 하는데 덩어리진 것 이런 이야기예요. 덩어리진 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에서 여기가 이제 1차 인식이죠. 거기에 찬다가 함께 있고, 이럴 때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의근, 이렇게 요게 더해져 있는 거죠. 철하는 게. 이랬을 때 덩어리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 아하라, 요거는요, 첫째로 보면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그냥 어쨌든 뭐 물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적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누적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덩어리라고 말을 해도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건 뭐예요? 요거는 몸이거든. 감각기관이니까 이게 몸이라고, 그죠? 눈, 귀, 코, 혀, 몸. 그러니까 안처, 이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근 내지 신근 자체로 몸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요건 뭐냐 하면 일단은 물질이잖아요. 색. 근데 이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4대 조색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요소 상태도 물질이지만 그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요 색은, 몸이라는 게 뭐 지수화풍 4대 자체로 있는, 요소 자체로 있는 건 아니죠. 요소가 결합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4대 조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들이 결합해서 있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덩어리요. 그래서 이제 단식, 덩어리진 음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몸을 유지해주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중생을 유지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뭐 음식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밥이라고 말하죠. 뭐. 어쨌든 밥을 먹고 몸을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4대 조색인 이 덩어리진 상태의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요? 밥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데, 이 밥이 이 4대 조색은 참 여기서 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쓸 얘기지. 밥이라고 하는 이것은 4대 조색이잖아요. 4대들이 결합된 덩어리진 거라고. 그래서 중생으로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유지하는 요 개념을 뭐라고 하냐 하면 덩어리진 음식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이라고 해서 요거를 단식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요게 단식이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동력을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전은 단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려죠. 이 단식에는 덩어리진 것과 미세한 것. 아니 그 덩어리진 게 아니라 그 미세한 것 말고 거친 거.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유지하자라는 것은 거친 걸까요? 미세한 걸까요? 거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친 거겠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덩어리진 자량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덩어리진 또 하나의 자량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 물질이죠. 그죠? 대상 중에 색성향 미촉 요건 물질이랑 근데 이제 요 물질 중에 촉은 이제 아함경에서 그렇게 보았어요. 촉은 4대 또는 4대 조색이라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요소 상태도 촉에 속하고 이 요소들이 결합해서 무언가 차다 덥다 뭐 아프다 어떻게든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4대 조색이다 이거예요. 근데 촉 말고 색성향 미 요거는 요 네 가지는 다 4대 조색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촉에서 4대는 덩어리진 거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고 촉 중에 4대 조색인 거 그리고 색성향 미 4대 조색인 거 요거는 어쨌든 덩어리진 거죠. 약간 결합된 거니까 요렇게 결합된 것을 거친 거. 미세한 것이죠. 밥을 먹어가지고 밥을 먹어서 몸을 유지하는 것 말고 미세한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미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는 뭐죠? 어쨌든 지금 내가 안식이 안근과 더불어서 물질이.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거잖아. 그죠? 따지면 내 안으로 불러오는 거잖아. 형상이 있는 거. 예. 이게 그냥 밖에 있기 때문에 자량인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보아서 무엇요? 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 안으로 들여온 거라고. 요런 상태. 달리 말하면 의와 법의 관계는 좀 배제하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거, 감각하는 거. 요것이 물질 가운데 4대가 아닌 4대 조색, 덩어리진 것을 감각해서 들여온다, 인식한다. 요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먹는 의미가 뭐냐 하면 중생의 상태를 유지하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예, 요렇게 감각에 들여오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인식하는 요 자체를 이러한 감각작용 자체가 중생의 삶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비유. 그거를 아하라라고 하는데 그 아하라 중에 첫 번째 덩어리진 아하라, 덩어리진 자량이 있는데 요거는 밥을 먹는 것은 거친 거, 인식작용, 감각작용을 하는 건 미세한 거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시한다 이거예요. 광원법은이 금방 무슨 말씀이었어요? 비유가 조금 어렵다고요. 아, 이게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식이란 교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간략히 설명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배경 자체가 조금 힘든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되는데, 주제예요. 이해는 되는데 세 분이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식이란 주제가 어려운 주제예요. 요거는 하여간 자세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사식으로 해서 꽤 여러 주 동안 그
사식과 관련한 경전을 총괄적으로 설명해낸, 그래서 사식을 확실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 네. 저기 거친 거는 덩어리 찐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미세한 거는 인식해서 어떤 그 흡수된 세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 다 덩어리진 것을 막 들여오는 거야. 근데 덩어리졌다라는 것이 하여간 물질은 사대라는 요소 자체도 물질이고, 사대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사대 조세, 요것도 물질인데, 사대라고 하는 결합 이전의 것은 덩어리진 게 아니니까 빼고,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수학중 사대를 인식한다는 건 배제하고, 어떤 형태로든 덩어리진 거, 결합된 거, 사대 조색을 대상으로 감각해드리는 요게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량이 있다라고 하는 중에 첫 번째 단식, 덩어리진 자량은 이렇게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과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요 두 가지가 거칠고 미세한 두 가지 덩어리진 자량이에요. 자, 좀 어렵지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자량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촉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친 단식을 통해서는 몸을 만들죠. 그리고 미세한 단식을 통해서는 뭘 만들죠? 음식을 약간 A차가 A차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생기는 거지. 식을 새끼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친 자량, 그러니까 거친 덩어리진 자량은 일단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라고. 응? 지나가요, 지나가. 어쨌든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확인해요. 보면 닫아뒀지. 단식, 덩어리진 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친 덩어리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유지한다. 표현을 달리하면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세한 단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런 몸으로 세상을 만나서 인식하는 요 감각작용, 인식작용은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인식작용이니까 거기서 식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3,4화합 촉해가지고 3,4화합해서 촉하죠. 네이처, 웨이처, 식이 함께해요. 그러면 이렇게 촉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수가 생기죠. 이때 자량의 두 번째는 촉식이다. 촉의 자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건 뭐죠? 촉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를 만든다. 요 개념이 되겠죠. 촉을 통해서 수를 만드는 이 과정을 촉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촉식을 통해서 중생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식과 촉식 두 가지를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자량으로는 의사식이라는 게 나와요. 요 의사라는 건 뭔가요? 사. 요 사가 뭐죠, 여러분?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거 생각한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거로는 우리 왜 색수상행식 5온이 있잖아. 색수상행식 5온 중에요.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이렇게 되고요. 촉 의사. 예. 수는 안식,
안식생수 내지 의식생수 이렇게 나오죠. 상은 색상 내지 법상. 그래서 대상에 대한 6가지 상으로 나오고 이때 행이 뭐예요? 예, 행이 색에 대한 사, 색사 내지 법사의 6가지로 정의가 되잖아. 색에 대한 의도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이게 오온이 말하는 행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작게 보지 말고, 그죠? 작게 보지 말고 오온의 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줘야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색사 내지 법사 이렇게도 되지만 요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놔요? 신사, 뭐 신행, 구행, 의행이 있듯이 신사, 구사, 의사 이렇게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온의 행이 사다. 그럴 때에 이게 몸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말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 이제 마음으로 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요렇게 의사라고 하는 것이 그 오온의 행의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의사라고 하는 자량. 이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신사 구사를 빼면 좀 전에 장제부모님 말씀하신 식의 사유라는 그 영역이 되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영역을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인식 과정에서 단식과 촉식 2가지가 있었다면 이제 행위의 영역으로 와서 행위 중에 신사, 구사 영역 일단 배제하고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의사의 영역, 그러니까 의업의 영역 또는 그 조금 더 아래 영역을 포함한다 할까요? 뭐 이건 그 부분 대략 설명이 되죠. 행위에서 의사의 과정을 거쳐서 연결되어 가는 그 자리에 의사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봐요. 그리고 나면 4번째가 식식이야. 예.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예.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식식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걸 봐야 되죠. 단식은 몸을 만들고 식을 만들었잖아요. 촉식은 술을 만들었죠. 그러면 의사식은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계속 말하는 거지만, 결국 행위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식이 머물거나, 그죠? 현재 오염 상태, 식의 머문 또는 상의 잠재. 의사식이라는 것은 요 2가지를 만드는 거지 뭐 따지면, 그죠? 식을 머물게 한다라는 요것도 행위의 결과로 머문 거고,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도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는 거니까 그거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만들어진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의 자량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식식 머문 식은 어떤 형태로 무엇을 만들길래 자량일까요? 시골.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이 표현이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그래서 이 식이 쌓여가지고 식온이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을 한 단계 더 가야 되죠. 경전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든다는 그러니까 것보다 명색, 새로운 명색. 그래. 그러니까 이 표현이야.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하잖아요. 식온의 명색이 참여를 하면 뭐가 돼요? 식온의 명색이 참여하면 이게 식과 명색이잖아. 유가 되는 바화기도 하고 붓다기도 하고 우리가 뭐 누적된 것 이렇게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 이렇게 말하면 붓다고 식온이 그 식이 머물고 증장해서 새로운 명색과 함께한 그 상황 이렇게 말하면 존재 바화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 머문 식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붓다 또는 바화
뭐 붓다는 사실은 바와의 한 가지, 그러니까 바와의 두 가지 방향 중에 한 상태니까 뭐 바와가 붓다를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식식이라는 것은 머문 식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생인 존재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식은 두 가지에서 몸을 만들고 새로운 식을 새끼치는, 그리고 촉식은 수를 만들고, 의사식은 머문 식과 잠재된 상을 만들고, 식식은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타당하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여간 단식 하나, 촉식 하나, 의사식, 식식 4개 해서 4가지식, 사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 사식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좀 전에 보았지만 중생을,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를 추구하는 것. 요 두 가지로 식을 정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사식과 관련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식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무엇을 원인으로 하냐 하니 가래가 원인이다.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설명되겠지만,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의 내면에서 치유되지 않은 병든 상, 중생으로의 삶이 사라져서 이 얘기잖아요.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과 함께하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래서 가래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수행을 통해서 잘 치유되지 않는 한 중생이라는 그 특징, 가래가 있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네 가지 자량이 별게 아니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예, 우리 삶을 설명한 거잖아, 그죠? 우리 삶의 네 자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생이어서 가래와 함께하는 상태로 삶이 사라지는 그 하에서는 어쨌든 중생들은 자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삶의 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또다시 존재로 태어나고자 존재를 추구합니다. 그거 삶의 과정의 네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식이 거의 12연기에 버금가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정견경을 통해서 요렇게 사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요게 그 바른 견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상태, 요 정도로 하고, 사식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그 교리 공부 메뉴에 가시면 사식 서브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꽤 여러 주 우리가 공부해서 사식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잘 정리된 공부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조금 쉬는 게 안 날까요? 4시? 4시 15분. 아, 그럼 우리가 벌써 1시간 반 가까이를 했네? 좀 쉽죠. 예, 조금 쉬죠? 예. 쉬었다가, 아니 뭐, 쉬었다가 더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절반을 한 거거든요? 정경경의 절반을 했는데, 벌써 4시가 넘었으면 쉬었다가 또 하다 보면, 그냥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좀 끝나. 사시까지 한 거로 하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게 사성제하고 12연기가 남아있는데, 그러죠? 뭐 사성제 12연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경경의 절반을 공부한 거로 하고, 마치고, 우리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맛있게 하고 가십시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래서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이게 왜 저 십지연기가 있잖아요.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의 차이가 뭐냐면 십지연기는 가래라는 거 지금 이제 PT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그저 가래.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일단 덮어두고 가래라는 게 생겨나서 이렇게 네 가지 자량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설명하면 이제 식부터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해서 십지연기가 된다고요. 사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대로 십지연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거를 달리 표현하는 그렇지. 거지. 예. 그래 보시면 거의 타당해요. 그 사식 공부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십지연기는 뭐냐 하면 십지연기는 요 안에 이 가래가 사실은 뭐 십이연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십이연기를 알자라는 것만으로 목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십이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삶의 문제 상황들,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위한 거니까. 그러면 가래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만 보면 정작 이 가래를 어떻게 부술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이 가래가 있습니다라는 상태로 부수는 건 어렵다고.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형성 과정을 명확히 알아야 가래의 조건에 대응해야 가래가 부서진다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으로 무명과 행위 요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에 번뇌가 있고. 그러면은 식부터 시작하는 십지연기의 선행하는 곳으로 무명과 행이라는 두 가지가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생겨난지 내가 알았어. 그러므로 가래야 나는 너를 부술 수 있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가 그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면 또 재미있어요. 금방전지 부부님 십지연기 사식하고 연결해 있잖아요. 그러면 십이연기는 뭐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십연기 해탈과 연결. 아니 그보다는 십이연기는 자 읽고자고 사식을 말할 때요. 색이라고 하는 게 단식의 영역에 있었죠. 네. 수라고 하는 거 촉식의 영역에 있었죠. 네. 촉식이 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행위는 거. 행이라는 거 의사식이었죠. 오해 영역. 예, 식이라는 거 식식이 되죠. 근데 요 상이라는 거는 지금 사식 중에 어디랑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지? 이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래를 만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식은 십지연기와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때 십이연기와 연결되는 거. 십이연기는 십지연기 더하기 가래가 생성되는 이 과정.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 간섭하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12연기가 될 때는 이 상도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그 약간 그거 잘 봤다고 생각해요. 사식하고 십지연기가 연결된다면 12연기는 오온하고 연결되는 교리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타당하죠? 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해요. 요 관계까지 우리 본거로 하고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어쨌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진다라는 것에 의해서 사실 참 진짜 설명 안 되는 어려운 주제인데 참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자량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도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자기 위치가 서고 가래가
어떻게 그 원인이 되는지가 알려지죠. 그지? 그리고 오온하고도 잘 아구가 맞죠? 스님이 그리신 경치에 너무 취하지 마셔요. 아, 근데 그거는 저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리가 잘 돼서 좋아요. 어쨌든 그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진 거는 정말 그거는 뭐 불교를 바꾸는 커다란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란 말을 하고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는 불사라는 말을 하는 게 경전에 정말 그 어려워서 풀어지지 않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 메커니즘에 갖다 놓으면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그 진정인 거라. 기쁜 일입니다. 색수상행식의 상은 네.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상은 가래의 형성하죠.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이. 예, 무명과 행은 상에 연결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가래 이후 십지연기로 사식과 연결이 되는 거죠.